안녕하세요.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들의 말로를 구경한 6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 적어도 내 얼굴과 내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하지 말자. 저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는다는 걸 저는 저의 전 남편과 시몰 보면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그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인간들의 처참한 말로를 눈앞에서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디 평범한 집에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선 기계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셨고 어머닌 동네에 있는 백반집에서 주방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빤 대한민국의 평범하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도 평범함 속에서 오는 여유를 즐기며 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진 항상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야, 그래도 우리 네 식구가 아프지도 않고 다들 건강하게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냐. 남들은 뭐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라고 하는데 아빤 가족이 화목해야 진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뭐 넉넉해야만 부자냐?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야 진짜 부자지. 안 그러냐 얘들아? 맞아요 아버지. 전 아버지, 어머니 은희 이렇게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아야지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야 부자다. 늘상 이 말을 새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여중과 여고 그리고 여대를 졸업했기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대신은 몇 번 받아봤지만 딱히 이성에 관심이 없었기에 거절을 하기 바빴죠.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25,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 소개를 통해 알게 됐어요. 직장 동료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얘 집에 돈이 진짜 많아.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업하는 분이시거든. 소개받고 한번 잘 만나봐. 혹시 알아?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지도. 그런 게 무슨 소용 있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길 돈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 돈이 넉넉한 만큼 사람이 좋아야 그게 진국인 거지. 아무튼 한번 만나볼게. 몇 살이라고 했지? 궁합도 안 본다는 3살 차이야. 잘 되면 한턱 쏘기다. 생에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소개팅에 솔직한 심정으론 살짝 떨리기도 했고 기대도 됐고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나 사람 자체가 너무 별로면 어떡하지 싶기도 했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던 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부티가 좌르르 흐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이라고 해요. 저는 윤두한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남편은 센스도 있고 예의도 있었고 더군다나 말투에서 약간의 쿨함과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한 저인 장장 1년 반 정도를 무난하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무난하게 만나다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만나는 동안 남편 집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편의 집을 보고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부터 아주 으리으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드넓은 마당에 커다란 개 한 마리도 있고 가정부 아주머니도 계시고 집 내부도 저희 집보다 2배는 커 보였어요. 이런 주택은 드라마 같은 곳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어요. 시모와 시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서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두한이 여자친구라고 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이라고 합니다.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은 무슨. 배고프죠? 식사 준비 다 됐으니까 밥부터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거니 내 말은 좀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가는 순간 저는 식탁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전골에 각종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말이죠. 이걸 어머니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나랑 우리 집에서 일하신 아줌마랑 같이 했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만들어 봤는데 입에 잘 맞았으면 좋겠네. 어서 먹어봐.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시모가 절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제 물어보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저희 아버진 기계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닌 백반집 주방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신다고? 왜? 그거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것보단 아버지께서 제 나이 때부터 그곳에 몸담고 일하고 계셔서 정이 많이 드셨대요. 나름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아버진 공장 일에 어머니 식당 일하고 있으면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겠구나. 네, 부자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어느 가족보다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전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 시모의 말에 잘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 얼굴이 빨개져서 무안한 듯 더 이상은 우리 가족에 대해 묻지 않더군요. 다른 쪽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희 자녀 계획 같은 건 제대로 세워뒀니? 아니요. 아직 제대로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는데 결혼하면 서서히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그래. 난 되도록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줬으면 좋겠다. 난 우리 집에서 하는 사업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거든. 혹시 아니?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인테리어 기업이 될지. 우리 아들이 2대 독자거든. 딱 아들 하나 낳고 끝내면 3대 독자가 되지 않겠니? 그때 시부가 그러더군요. 아이, 그건 애기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삼신엘미가 내려주시는 거지. 아들 생겨라 한다고 생기겠어? 당신도 참. 왜 이렇게 처음 인사 왔는데 부담을 줘? 미안해요. 어서 차 들어요. 시부는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었는데 참 품격 있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시모와는 완전 격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남편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던 날이었어요. 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이 묘하게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한 건가 싶어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어디 불편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원래 낯선 공간에 오면 좀 불편해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곳은 잘 가면서 우리 집에 온 게 불편하다니. 뭔가 말이 안 맞는 듯 했지만 그냥 태클을 걸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자리도 자리이니만큼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도 사위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사위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남자답고 씩씩해서 마음에 든다. 우리 딸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철부지 같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네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집안에 인사를 드린 후 양가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아들 타령을 했다는 것이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이었어요. 전 나중에 새아가가
아들을 좀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2대 독자니 3대 독자로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사업도 물려받을 수 있고요. 사돈께서도 듬직한 사돈 총각이 있으셔서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아이고, 그럼요. 아주 잘 알죠. 아들이 주는 듬직함을 아들 키우는 부모가 모를 리 있나요? 하지만 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런 게 내 마음대로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별을 정해서 애를 낳겠죠, 사부인. 딸이든 아들이든 사정되는 대로 낳고 삐뚤어지지 않게 건강하게 잘만 키우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 아, 맞습니다, 사돈. 저번부터 이 사람이 계속 아들 타령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왜 자꾸 그래? 그만해, 그만. 시모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신 아버지 덕분에 자칫하면 싸해질 수도 있었던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나름 깔끔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저는 27이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모와의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초장부터 저의 길을 꺾을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시모는 결혼 후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어 마당에 있는 잔디를 관리해달라 분수대 관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주마다 이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주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잔디 다듬어 달라, 마당에 있는 분수대 닦아달라, 강아지 산책시키고 밥 주고 간식 줘라 이런 것들 다 시키시는데 어머님 댁에 일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일하는 사람이야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주말마다 사정이 있다는데 뭐 어떡하니? 너도 알겠지만 잔디는 일주일이면 금방 자라서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좀 와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그러세요? 그럼 이번 주에도 저한테 맡기시는 거죠? 어.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은 새로 시킨 가구도 오는 날이라 너랑 나랑 같이 가구 배치 좀 하자꾸나. 네 시아버진 출장 간다고 하더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에 뵐게요.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약속이 있다는 남편을 붙잡아 끌고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니 시모의 눈이 완전 땡그란 토끼 눈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쳐다보는 시모를 향해 툴툴거렸습니다. 아휴,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했는데 귀찮게 왜 사람을 불러? 집에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하나 사서 엄마가 직접 좀 돌리셔. 자꾸 돌리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걸 가지고. 여보,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어서 일하지 못해? 저기 봐봐. 어머님 지켜보고 계시잖아. 어머님, 이이가 일을 평소에 많이 안 해봤나 봐요. 일하는 게 꼭 거북이 기어가는 것 같네요. 아, 아유, 아니 너만 오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왜 끌고 왔어? 뭔가 힘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저만 하면 몇 시간 걸릴 거 남편이랑 같이 하면 뚝딱이잖아요. 이럴 때 2대 독자 아들 있는 거 제대로 써먹으셔야죠. 시모의 꿍꿍이를 간파했기에 저는 보란듯 남편을 데리고 가서 생글거렸고 시모는 그제서야 저희 부부를 향해 오늘은 사람을 불러서 할 테니 빨리 가라고 등을 떠밀어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제가 시댁에 불려와 이런 잡다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몰라줘서 미안하다던지 앞으로 내가 중간에서 잘하겠다던지 이런 말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후에도 매번 일이 있어서 시댁에 갈 때면 항상 저의 옷차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셨어요. 예, 넌 시댁에 오면서 이렇게 볼품없이 입고 온단 말이야? 여자애가 돼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티셔츠 늘어나 있고 바지 무릎이 다 나와가지고 해벌레하고 나와 있고 누가 널 보고 20대라고 하겠니? 아주 하고 다니는 것만 보면 그냥 40대 아줌마랑 다를 바가 없구만. 어머님, 전 이상하게 갇혀 입고 다니는 것보단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오는 건데 예쁜 옷도 좋지만 그래도 편한 옷을 입고 오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었어요. 매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기싸움을 걸지 못해 안달을 낸다는데 단 한마디도 이기지 못할 거면서 뭐하러 감정을 낭비하는 걸까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본인의 아까운 감정까지 써가면서 집안 식구가 된 며느리를 이겨 먹으려는 심보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었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남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며 살갑게 대해줬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점점 시모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부턴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항상 저한테 불만 섞인 투로 말을 하곤 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 좀 끊으면 안 돼? 그걸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물고 가서 우리 엄마 심기를 건드려야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왜 그러는 건데? 난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좋다고 내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난 이 집에 당신 아내이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되도 않는 시비 기싸움 받아주는 사람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줄 권리도 있지만 거부할 권리도 있고 말을 되받아칠 권리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어머님 말에 계속 꼬리를 무는 거고. 그리고 내 탓만 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고 어머님 신기 불편해하는 게 신경 쓰이면 당신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융통성이 없는 거야. 알아서 예,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살면 알아서 콩고물 한 개라도 굴러올 텐데 왜 자꾸 자기 주장하고 살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정말.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제게 관심을 주기보단 엄마 바라기, 즉 마마보이로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지만 그동안 티를 내지 않고 꽁꽁 숨겨왔던 거다 싶었어요. 뭐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제 스스로 올곧은 의견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시부의 생신이라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서 시부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벼랑간 시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 새아가, 너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네 시아버지 비서 일을 하는 건 어떠니? 안 그래도 최근에 비서 한 명이 회사를 나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 있거든. 아, 이 사람아, 잘 다니고 있는 회사는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새아가가 비서 일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렇잖아. 며느리가 시아버지 옆에서 비서 일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집을 좋게 보겠어. 월급도 다른 직원들보다 넉넉하게 챙겨주라고 할게. 지금 네가 다니는 회사보다 2배, 아니 10배 정도 높게 주라고 할게. 그러면 집안에도 충분히 보탬이 될 테니까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도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 공장일 식당일 안 하셔도 될 거고 얼마나 좋겠니? 응? 어머님, 말씀 꺼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지금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아버님이 아무리 며느리랑 시아버지 관계라고 하더라도 비서라면 아버님 옆에서 계속 관리를 해드려야 하고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른이 기껏 저뿐만 아니라 지 식구들까지 신경 써서 말해줬으면 생각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다. 아버님은 말도 잘 통하고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이셨지만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옆에서 깊게 지켜봐야 원래 본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 무렵쯤 남편도 출장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집을 비우는 날이 덜어 있어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시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무슨 좋은 소식 없냐? 무슨 소식이요, 어머님? 아니, 내가 오늘 밭에서 커다란 고추를 따는 꿈을 꿨거든. 이거 분명 아들 태몽이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해봐봐. 호들갑을 떠는 시모 목소리를 듣고서 문득 달력을 보니 이미 해야 할 날짜를 훨씬 넘긴 상태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늦어지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 넘었기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결과적으로 시모의 꿈은 태몽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고 또 시댁에도 전화로 소식을 전하니 시모가 아주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태몽 맞다 그랬지? 아이고, 내가 손자가 생기길 얼마나 기다렸다고. 예, 너 이제부터 당분간 우리 집이나 친정 갈 생각하지 마라.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푹 쉬어. 장차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을 가졌는데 몸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아직 퇴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얘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지. 무리했다가 애 떨어지면 어쩌려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집안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내가 보약 한제 지어서 보낼 테니까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아이고, 이게 웬 경사냐, 경사야.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는 형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점일 텐데 아들이라고 단정 짓고 좋다고 호들갑을 떠는 시모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추를 따는 태몽을 꾸었다고 하니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묻어냈던 남편조차도 제게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꿈이 좀 잘 들어맞으시는 편이었어. 아마 어머니가 그런 꿈을 꾸셨으면 아들이 맞을 거야. 태명은 뭘로 짓지? 아니, 일단 아기용품부터 준비를 해둬야 하나? 뭐 벌써부터 아기용품을 준비해. 아직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우리 태명은 복돌이로 하자. 복돌아, 아빠가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 알겠지? 한동안 제게 스트레스만 안겨주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밖으로 조금 덜 돌겠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할 무렵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했을 때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사실 전 아이의 성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보다 바른 아이로 잘 키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의 성별을 듣자마자 아주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딸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실까 봐 그러지. 아니, 내가 딸을 가졌는데 어머님이 대체 왜 서운해하셔? 3대 독자 타이틀 끊길까 봐? 아이 가졌을 때부터 아들이길 기대하고 계셨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보약까지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어머님이 아기 성별도 확인하기 전에 밭에서 고추 따는 꿈 꾸셨다고 아들이라고 혼자 단정 지으신 건데 그걸 내 탓으로 돌릴 건 아니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그러지. 남편은 시모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들을 원했다고 한들 아직 성별이 안 나온 상태에서 혼자 설레발을 치신 건데 서운해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수화기를 건네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시모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결혼 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딸이든 아들이든 태어나서 문제없이 잘만 커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딸 가진 게 그렇게 싫으세요? 에휴, 넌 독자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다. 에휴, 있는 집 자식이 아니니 그런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 턱이 있나. 시모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정말 잘 지켜줘야겠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모두 퍼부어줘야겠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딸이 태어났지만 아버님만 오셔서 아이를 보고 가셨을 뿐 시모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출산을 한 제게 소홀했어요. 아이를 낳고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제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것도
모두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과 시모를 향해 저 대신 분통을 터뜨렸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사부인 정말 너무하신다 싶다. 어? 아무리 손잘 보고 싶으셨어도 그렇지. 그래도 집안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 한 번은 보러 와줘야 정상 아니니? 아니야, 엄마. 난 애초에 기대도 안 했는걸.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윤서방은 뭐 한다고 코빼기도 안 보인대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서 바쁘길래 자기 마누라가 애를 낳고 처가집 식구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데도 얼굴을 안 비치는 거냐고? 그러게요. 자기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던데 저도 답답해 죽겠네요. 시댁이든 남편이든 기대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만삭이 될 때까지 소홀했던 남편과 전화 한 통화 안 한 시모에게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몸조리를 한 후 퇴원을 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아버님께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 아기 낳았어요. 아버님은 한 번 오셨었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첫 손녀인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궁금해해야 하는 거냐? 손자도 아니고 딸인데. 내가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상관없다 말은 했지만 사실 딸애한텐 전혀 관심 없다. 어머님은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 딸 자라는 동안 평생 얼굴도 안 보고 딸이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전화를 그냥 획 끊어버리더군요. 원래도 정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모는 상식 밖의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온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애 낳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진 것 같네.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우리 지수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보실 생각인가 봐. 아들이 아니니 관심이 전혀 없으시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그러겠다는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 나한테 지금 우리 엄마 정상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을 며느리라고 들인 우리 엄마가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진짜 사람이 참아주니까 만만해 보이나? 남편은 되려 발끈하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손까지 들더군요. 남편이고 시모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모습을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된 후에야 드러내다니 참 우습기만 하더군요. 그래도 딸은 정말 사랑스럽게 자라줬습니다. 회사를 쉬는 동안 딸을 돌보면서 둘이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일하게 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님의 사업을 배운다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돌기 바빴어요. 여보, 아무리 바빠도 애 한번 안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 아빠들은 그렇게 내 새끼다 하면서 귀여워해주고 보물처럼 대하는데 당신은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러고도 애 아빠가 맞아?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게 아들을 낳았어야지. 누가 딸을 낳으래? 됐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니까 오늘부터 각방 써. 아니 무슨 애가 2시간에 한 번씩 울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우리 애만 그래? 다른 애들도 다 아기 땐 그래. 한 번도 애를 안 봤으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빠 자격도 없다, 없어. 우린 허구한 날 아이 문제로 싸우면서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해도 신경도 안 쓴 사람, 아이가 놀아달라고 아빠 해도 딸이 귀찮은지 밀어내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씻자마자 잠들기 바빴던 사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건 딸이 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저희 딸한텐 사랑을 주지도 않던 사람이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와 그 여자의 딸처럼 보이는 아이에겐 비싼 백화점 쇼핑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그 순간 앞뒤 가릴 것 없이
남편의 옷깃을 잡고 불러 세웠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 이내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있던 여자와 아이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취한 채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딸은 밝게 웃으며 아빠하고 팔을 펼쳤지만 남편은 그런 아이를 싸늘하게 바라봤고 딸은 남편의 눈빛에 놀라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되게 행복해 보인다. 언제부터니? 언제부터 이러고 다녔어? 아, 이렇게 들키게 될 줄은 몰랐네. 당신이 직접 봤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지금까지 저 여자 만나고 다녔어. 저 여잔 당신과는 차원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저 여자랑 있으면 행복하고 저 여자랑 있으면 모든 게 좋아. 저 여잔 내 인생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야. 예쁘고 싹싹하고 맨날 첫날 말대꾸만 하고 기싸움만 하려 드는 당신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돈은 당신이 부르는 대로 줄게. 내 인생에 나만 하는 게 돈이니까. 우리 이제 깔끔하게 끝내자고.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지겹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 잘 됐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진짜 토나고 역겹던 찰나였어. 원한다면 깔끔하게 헤어져 줘야지. 당신같이 더러운 인간이랑 살맛대고 살 바에야 차라리 끝내는 게 낫겠다. 남편은 제게 끝내자는 말을 했고 저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편과 끝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람을 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또 저런 인간이랑 계속 살게 되면 딸의 교육에도 전혀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간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바람을 핀 배우자나 상간년,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줄 생각이었지만 전 냉정하게 현실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처벌받으면 뭐하나요? 또 그런 짓을 벌일 사람들일 텐데요. 그래서 그것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보고 합리적인 위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키워야 했기에 남편에게서 양육권과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 그거 알아? 한 번 바람 피는 게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는 거. 당신 지금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 인간 또 나중엔 언제든지 눈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라. 제 말에 상간년 그럴 일 없다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결국은 저랑 이혼하고 1년 만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시모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도장을 찍던 날 아버님께선 전화가 오셔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마음 같아선 이혼하지 말라고 붙잡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니 잡지도 못하겠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그래도 가족으로 있는 동안 아버님께 감사한 거 정말 많았어요. 애기 낳자마자 보러 와주시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셔야 돼요. 아버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신 분이었기에 마지막 인사까지도 정중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집에선 이혼을 아주 잘했다고 제게 잘했다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잘했다, 잘했어. 저 자식 두고 바람 피는 게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사람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돈 많다고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내 말이, 아유, 진작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우리 딸 기죽지 말고 잘 살아갈 수 있지? 넌 이제 인간 이은이이자 네 딸 지수 엄마야. 이런 일에 주저앉거나 그러면 안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여자 혼자서도 애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서 잘 살 거야.
저는 혼자서 아이를 정말 잘 키웠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교육했고 사랑을 퍼담아 줬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따름 없이 예뻐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달달이 꼬박꼬박 보내주긴 했어도 단 한 번도 아이를 직접 보러 오진 않았어요. 차라리 아이를 위해선 그래도 이게 나은 방법이겠다 싶었죠. 그리고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의 어느 날, 딸은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꼭 끌어안고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 사실 나 다 알아.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날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래서 더 고맙고 내가 뭘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 아이고, 우리 지수. 갑자기 왜 이럴까, 우리 딸이? 철이 들었나? 벌써 철들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 딸은 응석 부리고 투정 부려도 될 나인데. 엄마도 고마워, 지수야. 엄마가 많이 힘들긴 했어도 우리 지수가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커준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해. 앞으로 엄마 행복하게만 해줄게.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 하루하루 건강한 모습으로 자란 딸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고등학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원하던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딸의 꿈은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였거든요.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른 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0대 후반의 나이에 그토록 꿈꾸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합격 결과가 나오던 날 저희 집안 식구들은 딸을 얼싸안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아빠라는 존재의 부재가 길었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꿈을 이룬 딸이 무척이나 기특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절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다 네 분 덕분이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자기가 이렇게 잘한 걸 가족들 덕분이라 말할 정도로 참 속도 깊고 따뜻했던 딸은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기보단 다른 변호사들 아래에서 일을 하다 경력을 쌓고서 사무실을 차리자고 판단해 집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탄탄대로로 잘 풀리던 어느 날 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사무실로 웬 이상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사건 의뢰하려고 오신 분인데 자꾸 자기가 제 할머니라고 하고 절 소녀라고 하고 잘 컸다면서 막 우시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여쭤보니까 엄마한테 자기 이름 말하면 아실 거라고 하셔서요. 혹시 이옥순이란 할머니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아래로 확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상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인간의 엄마, 저의 전 시모의 이름이었어요. 대체 딸이 거기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가 싶어 우선 저는 급하게 준비를 하고 딸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떨리는 마음으로 딸이 있는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딸이 있었고 딸의 맞은편엔 예전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노쇠하고 피폐해진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숨에 그 노인이 전 시모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늙어도 여우처럼 쭉 찢어진 눈매는 여전하더군요.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망하기라도 한 건지 이전의 고급스러움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나 누군지 까먹은 건 아니지? 난 이 시애미야, 시애미.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구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두한이가 먼저 알고 나한테 여기로 가보라고 알려줬어. 요즘 주민번호만 알면 바로 사람 찾을 수 있다더라. 얘야, 내가 네 친할머니야, 친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단다. 전 시모는 뻔뻔하게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하는 잡소리를 하며 우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딱 봐도 무언가 부탁이 있어서 온 듯 싶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나저나 어떤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전 시모는 계속 본인이 딸의 친할머니임을 강조하면서 뭐라도 하나 이득을 보려고 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변호사로서의 직책을 지키며 상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좀 하다가 사고를 내고 놀란 마음에 도망을 갔어. 아가, 너도 알지? 우리 두한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많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도망을 간 건데 경찰에선 고의적으로 도주를 했다 이러더라고. 게다가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넷이나 됐는데 모든 죄를 우리 아들한테만 뒤집어 씌웠어. 사람이 살면서 술 한 잔 걸치고 운전대 잡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무슨 고의라느니. 그런 말을 하니까 억울하더라고. 그럼 혹시 그 사고 때문에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일어났나요? 이를테면 전봇대가 부서졌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크게 다쳤다던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들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지치병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딜 봐도 내 아들이 죽였다는 증거는 없잖아.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다가 정신이 나가버릴 뻔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내고 거기에 더해 도주까지. 이 정도면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징역감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전 시모는 그걸 변호해달라며 딸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당연히 딸이라면 아버지를 변호해야지. 딸이 이렇게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덕을 좀 봐야 하지 않겠어? 도와줄 수 있지? 응. 그 뻔뻔한 낯짝에 딸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올라와 소리를 지르려는 그 순간 딸이 방긋 웃으며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크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 보러 찾아와 주지도 않던 사람이 과연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할머니 할머니 하시는데 저한테 할머니 딱 한 분뿐이에요. 어릴 때 엄마랑 절 키워주신 외할머니요.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거 하나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아빠가 어쩌고 할머니가 어쩌고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돼서 아무리 작은 음주사고라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잘못이지만 인명피해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도주까지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과실치사로 최소 징역이에요. 술 먹고 운전대 한번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 못 잡죠. 아니, 안 잡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두한이 우리 집 하나뿐인 장남이란 말이야. 아버지잖아. 아버지니까 도와줘야지. 한 번만 도와줘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래? 전시모는 정말 많이 달라졌더군요.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은 사고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도 그걸 느낀 건지 엉엉 우는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아버지라는 사람과 할머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저보고 가족 운운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드님 초범 아니시죠? 이전에도 같은 사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악질 사고는 국선 변호사도 찾기 힘들 거예요. 정 도움받길 원하시면 돈을 한 5억 정도 들고 오시면 손녀가 아닌 변호사로서 의뢰받을지 안 받을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셨어요? 그럴 돈 없으시면 바쁘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뭐? 5억?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냐. 변호사 구할 돈이 없으니 우리가 널 찾아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냐. 아무리 그래도 네 애비 아니냐. 매정이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먼저 매정하게 저와 저희 엄마를 버린 사람이 누군데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됐고요.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가서 전해주세요. 영원히 콩밥이나 드시라고요. 세월이 지나 돈 없고 힘이 없으니 그때서야 자식을 찾는 그 애비라는 사람이 정말 구역질 나네요. 어서 돌아가세요. 전 주제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의뢰인들 극혐합니다. 아가, 왜 그러냐? 제발 좀 살려줘라. 부탁이야. 아가라뇨? 저 그쪽 손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어르신. 안타깝게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시간 아깝게 변호사 찾아다니지 마시고 아드님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들 가족이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 있는 행동일 겁니다. 딸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딸이 변호사가 되기 전 남편과 시댁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딸은 그걸 기억하고 전 시모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드님이 누굴 닮아 그렇게 자랐나 했더니 이제 알겠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그 모양 그 꼴로 자란 거네요. 그 인간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고 사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신 저랑 제 딸 인생에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전 시모가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전 남편은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렇게 잘 살던 전 시댁은 전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전 남편이 사업체를 물려받았다 쫄딱 망한 걸로 보였습니다. 허구한 계집질에 술에 아주 말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딸의 말로는 전 남편은 유족들과 합의도 보지 못했고 동종 전과도 있어서 오랜 시간을 깜빵에서 썩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으신가요? 30년 전엔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더니 이제 와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생이라는 게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딸은 생각보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평생 자신을 피부치로 여기지 않던 전 시댁에 시원하게 복수를 하는 걸 보고 우리 딸이 참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엄마, 우리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땡길까요? 비도 오는데 분위기 좀 내보게요. 그래, 콜. 이렇게 둘이 있으면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말입니다. 저 혼자 힘들게 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르고 똑똑하게 성장해줘서 얼마나 고마고 기특한지 모른답니다. 그 시절 내가 제일 못난 인간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 건 아직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덕에 이렇게 딸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요즘 같은 날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비위가 떡판에가 넘어지겠다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떡판에 넘어진 것처럼 꾸며서 떡을 먹으려 한다는 말로 비위가 좋고 뻔뻔스러움을 이르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살면서 안 좋은 관계로 연을 마무리한 사람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뭐라도 받아먹으려고 들러붙는다면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이렇게 저희처럼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순간 범죄자가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